고품격 홀로서기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턴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9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장이 오늘은 역시 뭐 하나의 변수, 그러니까 결국 일본의 BOJ 관련된 통화정책 결과물이 하루 종일 이제 시장을 좀 짓눌렀던 그런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좀 재미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나마 환율 변동성이 좀 커져 보이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그래도 더 빠지진 않고 그냥 좀 재미없는 하루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뭐 OJT님, 예, 반갑습니다. 구름샘님, 부장님 주식하기 참 힘들어요. 하이니아님 안녕하세요. 등골아빠님,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쉽지 않은 하루였죠. 뭐 인사는 인사이고 또 시장대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오늘 좀 편안하게 좀 천천히 좀 풀어보겠습니다. 바라밀님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서보현님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텔라 강님, 박근영 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맥가이버님, 안녕하세요. 맥가이버. 옛날에 맥가이버라는 뭐 미드하고 에어울프라는 미드 기억하십니까? 이거 아시면 꽤 연배가 있으실 거예요.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자식재벌 153님, 하이요. 네, 반갑습니다. 민님, 반갑습니다. 네, 김영성님,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좀 좋지는 못했는데, 뭐 댓글창 분위기는 그래도 상당히 또 인사도 많이 해주시고, 예, 반갑게 또 인사를 하니까 그래도 마음은 좀 따뜻하네요. 시장도 좀 봄같이 햇살도 따뜻하고요. 어제 제 방송 관련해서 3프로 머니 채널에 올라온 그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파묘 영화를 보시고 뭐 김고은 씨하고 저하고 닮았다고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김고은 씨하고 닮았습니까? 김고은 씨한테는 제가 죄송한 마음인데, 예. 근데 파묘 안 보신 분들에게 스포를 하기는 좀 힘든데, 김고은 씨가 파묘에서 그렇게 이상하게 안 나오거든요. 정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닮았다고 하시니까, 예, 뭐 또 그렇게 보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순이님 반갑습니다. 네. 시장 관련된 부분들을 뭐 천천히 오늘 동향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BOJ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드리고 그 외에 몇 가지 섹터들 관련해서 또 언급을 좀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2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 그리고 기관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출발을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소부장 하락 출발 속에서 테슬라 상승 영향에 2차전지가 일단은 강세 출발을 보였는데요. 그 외에 로봇과 초전도체, 원전, 정유나 LPG, 도시가스 등 에너지군, 이렇게 테마군들이 이제 강세 출발을 보였습니다. 갭 하락 출발했던 시장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 확대로 낙폭이 확대됐고요. 일본 BOJ의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미국 FOMC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지면서 다소 조금은 국내 증시가 하방 압력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3만의 외국인이 선물 6천억 규모로 순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금융투자의 현물 매도가 유도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3월 FOMC를 앞두고 시장금리 상승 지속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 금리 4.3%를 상회하면서 또 하나의 좀 자금이탈, 외국인들의 자금이탈 요인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BOJ 결과 발표 후에 수익률 곡선 관리, 이게 이제 YCC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상화가 되면 아마 미국 국채 매도 압력이 강화되면서 여기에 따른 금리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이런 경계감이 여전히 오전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엔화 약세가 주도한 일본 주식시장의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마이너스 금리 종료가 되면 이것이 이제 이탈될 가능성이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소 금리 인상 가시화 여부에 따라 뭐 일본 주식시장 내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와서 혹시 뭐 한국으로 좀 이동할 가능성, 우리가 이제 밸류 프로그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시성과 관련해서 한국으로 이 자금들이 좀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분석도 장중에 조심스럽게 있었습니다. 코스피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배당 정관 변경으로 3월에 배당락 관련된 배당락일 해당하는 종목, 여기에 이제 기아가 있죠. 기아가 장중 한 6, 7%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많이 빠졌고요. 미국 주식시장 테슬라 반등에 2차전지 밸류체인은 다소 조금 지수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좀 버티는, 그리고 종목별로는 일부 종목은 좀 플러스권으로 오는 종목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신제품 출시에도 다소 좀
밋밋한 발표였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엔비디아 관련된 주가 흐름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또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하방 압력을 좀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코스닥은 방향성이 없는 지수에 뭐 종목적으로 이제 다소 좀 따로따로 이제 종목 장세가 이루어졌는데 외국인 기관 모두 뭐 하루 만에 순매도 전환했고요. GTC 2024 개최에도 미국의 반도체 업종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도 다소 좀 동반 하락세를 보였고요. 피규어 01 영상 화제라든지 그다음에 엔젤 로보틱스 상장 흥행 기대감이 있으면서 역시 오늘도 로봇 관련주가 어제에 이어서 강세를 나타낸 것이 특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에 하락세를 보였는데 2650선까지 레벨 다운이 됐고요.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밤사이 미국채 금리 추기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외국인 중심으로 수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는 BOJ가 YCC 정책을 폐지하면서 ETF 매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모습이 나오면서 오후 들어서는 일본 증시가 상승 전환에 일부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오늘 좀 큰 이슈가 사실 되었죠.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드릴까요? 네, 이게 위쪽에서 BOJ 관련된 성명서 관련된 빨간색 이 부분들이 실제 내용 관련된 이슈이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최근에 숏텀 그 금리 부분 그리고 롱텀 금리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 도식표니까 이거는 이제 BOJ에서 나온 표니까 이렇게 한번 나중에 시내 자료실에서 한번 자료를 내려보시고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도 했고요. BOJ 관련된 환율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YCC 정책이 폐기되면서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장중 달러의 역세 영향에 1340원까지 이제 상승하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40원까지 간 게 또 좀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워낙 엔화 강세 요인일 수 있는데 거꾸로 오늘 보면은 통화정책 관련된 전환 발표 이후에 달러 엔화가 150엔대까지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 조금은 제가 환율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드릴 거고요. 업종별로는 일부 증권 우선주 강세, 증권업이 상승해 보였고 뒤이어서 섬유 의복,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도 강보합권에 위치를 했습니다. 이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관 순매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던 한국전력이 급락하면서 전기가스업 하락세를 유도했고요. 원주장비 경우에는 오늘 배당락일인 기아가 급락했고 최근 강세를 보였던 조선주도 일부 차익 매물 출회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했는데 장중 884포인트대까지 하락했지만 그래도 종가 무렵에 아래코를 달고 올라오면서 890선 회복 시대에 나선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위웨이드가 반등이 나면서 디지털 컨텐츠가 강세를 보였고 일제히 그 외에는 또 약세였습니다. 특히 AI 모멘텀 부진의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좀 좋지 못한 모습까지 보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제가 천천히 언급을 드렸지만은 별로 재미가 없죠. 좋은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왔어요. 어떤 섹터가 되게 좋았다. 이게 로봇 정도 좀 좋았을까요? 그 외에는 크게 지금 별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사실은 오전장 정도 흐름을 보다가 BOJ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후장에는 거의 진짜 별로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쪽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아까 에어울프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렸더니 맥가이버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좀 소머즈도 나오고요. 600만 불의 사나이 이런 것도 나오네요. 네, 상당히 좀 오래 전에 드라마죠. 미드라고 볼 수 있죠. 예. 천사들의 합창. 이 드라마 참 재밌게 봤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정말 천사일 수 없습니다. 이게 아이들도 천사인데 선생님은 더 천사였죠. 예. 기억이 아주 뇌리에 남네요. 네, 그분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BOJ 정책 발표 이후에 조금 이례적으로 환율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오늘 발표가 되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걸로 봤는데 왜 환율이 급등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이 관련해서 코멘트를 냈는데요.
BOJ 회의 발표에 의해 달러 엔이 급등했죠. 그래서 3월 BOJ에서 단기 금리를 기존에 마이너스 0.1%에서 0에서 0.1%로 변경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이후에 경기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YCC 정책도 최근에 1% 상단 제한에서 폐지 결정까지 오늘 한 겁니다. 달러에는 오전 아시아장에서 149.1엔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횡보를 했죠. 그 다음에 BOJ 관련된 발표 직후에 150.2엔까지 급등세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좀 이례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임금 옵션 서프라이즈에 BOJ 정책 전환이 예상된 결과이기도 했지만은 이 조심스러운 가이던스에 다소 조금은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조금은 이 금리 관련된 부분이나 환율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생각보다 급진적으로 좀 나올 걸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이던스가 너무 보수적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3월 19일 장중 환율이 달러 인덱스는 103.8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이제 0.3% 상승했고요. 달러 엔도 150.3엔에서 0.8% 상승했고, 달러 원도 거의 1340원대까지 급등했죠. 이렇게 나오면서 또 올라갔습니다. 급격한 엔화 약세 전환에 달러 원이 장중 1340원 터치 후 반락을 했는데, 이번 주 FOMC 앞둔 경계감에 강달러 압력이 확대되는 와중에 엔화의 급격한 약세가 더해지면서 달러 원이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사실 강세로 갈 걸로 생각했는데 약세로 가버리니까 더 이제 덩달아서 국내 달러 원도 그렇게 움직인 거죠. BOJ 결과 소화하면서 엔화가 견인한 원화 약세 폭 점진적으로 되돌려 갈 것을 보고는 있지만 주후반 FOMC 경계감의 대체로 한투증권에서는 1330원대 후반에서 1340원대 초반 등락을 예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 수급이 당장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달러엔 단기 변동성 예상된 결과로 일단 한투증권은 발기를 했는데요. 이 장기적인 방향성은 역시 아래쪽을 향할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으로 갈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OJ의 점진적인 정책 정상화 과정이 이게 예상된 결과인 만큼 정책 실망감에 엔화의 급격한 약세를 보인 점은 일시적이 아닐까, 좀 일시적인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4월 BOJ 회의에서도 추가적인 정책 가이던스에 주목하면서 기대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약세폭이 되돌릴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7월에 연준의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한투증권은 7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를 하는 걸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일부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6월부터 시작한다, 7월부터 시작한다, 이런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6월부터 시작하는 쪽은 올해 금리 인하를 3회 정도 보는 쪽도 있고, 7월 이후부터 시작한다고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2회 정도로 한 회, 1회 정도를 조금 줄이는 그런 뷰를 가진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일 금리차 축소가 국면이 형성되면서 달러엔 하락세를 지지할 것이다 보고 있고, 달러에는 4분기 평균 135엔대까지 상고 하저의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한투증권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BOJ가 YCC 정책을 폐기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가 돼버린 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결국은 FOMC를 앞두고 또 경계 매물이 나오면서 결국은 좀 더 1340원대로 올라왔다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그렇게 사지 못하고 현선물 다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선물 매도가 많아지니까 기관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연계해서인지 전반적으로 현물, 그 대형주 중심의 현물 매도까지 기관도 나온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늘 재미가 없었겠죠,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환율 변동성 관련된 이슈가 오늘 BOJ 관련된 정책 발표 이후에 5장에 대한 흐름을 좀 좌지우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저희 댓글창에서도 백투더 퓨처까지 나오네요. 정말 백투더 퓨처가 아마 3부작까지 나온 거죠. 3부작까지 제가 기억합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였는데 약간 병에 걸려서 이렇게 좀 힘든 이렇게 그 구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극복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여러 가지 미드들이 떠오르네요. 이게 맥가이버부터 시작된 거죠, 오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도 천천히, 그리고 일본도 천천히 이렇게 아마 갈 가능성이 있는데, 다소 조금은 오늘 환율 변동성 방향성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좀 다르게 움직인 것을 조금은 이제 우리가
살짝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곰곰이 한 번 더 자료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일본 쪽에 이렇게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그러면 이제 일본이 이렇게 정책 변화를 하면은 일본과 경쟁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주요 품목들이 어떻게 좀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관련해서 이 현대차증권의 자료가 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뭐냐면 현대차증권의 자료인데요. 일본과 경쟁적 관계에 있는 주요 품목들에 대해서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짙은 파란색은 22년 기준 한일 수출 경합도이고요. 회색 막대 그래프는 2012년 한일 수출 경합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푸른색으로 최근 점선으로 된 것은 최근 5년 수출 증감률이죠. 이 부분인데요. 수출 증감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보니까 오른쪽에 석유 제품이나 반도체, 화학 공업 제품 그리고 생활용품 이쪽으로 상당히 수출 증감률이 최근 5년간에 높게 나타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근데 수출 경합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BOJ 쪽의 정책 때문에 엔화는 꽤 오랜 동안 상당히 약세였죠. 근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가격 경쟁력 차이로 이어졌고 그 결과 한일 수출 경합도가 높은 품목들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당연히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 5년간 수출 감소율이 가장 컸던 무선 통신기기와 부품은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10년 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업종이었죠. 그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 0.431에서 2022년 0.542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경합도가. 다음으로 높은 수출 감소율을 기록한 선박도 여전히 일본과 높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2012년에 0.653에서 2022년에 0.653, 거의 비슷한데요. 예, 비슷하게 이루어졌죠. 선박이 어쨌든 수출 경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품목들은 이제는 엔화의 방향성이 중요해진 시점이 당연히 될 수 있겠죠. 수출 경합도가 높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쪽인데 주가 관점에서 보면은 엔화의 가치 변화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면 역사적으로 원엔 상승 국면에서는 IT 하드웨어와 조선 업종이 벤치마크 대비 시장의 기준 벤치마크 대비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IT 하드웨어나 조선 업종을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마 오늘 BOJ의 정책 변화와 관련해서 업종별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아마 좀 참고를 하셔서 투자에 이렇게 반영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한 분이 민준님 진행 최고입니다. 이렇게 댓글창에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명민준이 아닙니다. 저는 박근영 부장입니다.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시장이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네요. 탑건까지 이야기를 하시네요. 최근에 나온 탑건은 또 최근 작품도 있죠. 예, 재밌게 봤습니다. 매버릭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PD님 자료 좀 신의 자료실에 올려주세요. 구름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신의 자료실에 앱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지금 공지가 뜨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덕님, 부장님 메인 요리를 만나게 해줄 양념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어떤 양념? 누구 한 명을 더 부르라는 말씀이신가요? 혼자 하니까 좀 싱겁나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럼 신의 자료실 자료는 이제 막 올라왔다 하니까 한번 신의 자료실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섹터는 역시 이제 반도체 AI 관련입니다. 오늘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냥 한마디로 좀 이게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엔비디아 발표가 좀 밋밋했어요. 기대감보다 서프라이징한 게 없었고 좀 밋밋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익 매물도 나왔고 약간 밋밋하다 보니까 별로 서프라이즈도 없네, 반영됐네, 기본적으로 조금은 쉬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엔비디아 CEO가 결국은 이제 세너제이 SAP 센터에서 AI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4를 열고 차세대 인공지능 칩
블랙웰, 그러니까 B200을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새로운 플랫폼 블랙웰을 기반으로 H100 대비 최대 30배 성능 향상을 제공했고요. 비용과 에너지 소비가 최대 25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진일보한 제품이죠. 해당 칩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4나노미터 기술을 사용해서 생산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기대감이 소멸했죠. 그리고 좀 밋밋했다. 저는 밋밋했다 느낌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서프라이즈한 게 별로 안 나왔다. 아키텍처 관련된 부분들도 새로운 게 좀 기대했지만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 맞춤형 그 반도체 생산 이 부분이 엔비디아가 좀 뛰어들지 않을까 이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언급이 있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도 조금은 실망감으로 좀 갈 수도 있고 좀 밋밋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엔비디아가 하락세를 일부 나타내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BOJ 관련된 정책 발표를 앞두고 아침부터 빨리 이제 또 외국인들이 선물을 바로 매도하면서 오늘 장후 30분, 그러니까 9시 30분 만에 거의 선물 매도 규모가 순매도 규모가 6천억이 넘었었어요. 굉장히 급하게 선물 매도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소부장들이 좀 좋지 못했죠. 그리고 AI 관련된 쪽도 그렇게 관련주들이 조금 오늘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드릴까요? 네,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발표에서 나왔던 그런 모습들인데요. 루팡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셔서 제가 따왔습니다. 네, 자료 감사하고 잘 쓰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8년 동안 컴퓨팅 성능이 1000배 증가했다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자료죠. 엔비디아 관련된 IR 자료인데요. 블랙웰 기반의 DGX, 슈퍼, POD 관련된 부분, 그리고 1조 파라미터의 GPU 컴퓨팅, AI 인프라에 최적화된 새로운 스위치와 함께 강력한 GPU인 블랙웰이라는 Very Big GPU를 공개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웰 플랫폼은 가속기인 GB200, 이게 기존의 H100 또는 H200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GB200을 슈퍼 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젠슨 황은 또한 블랙웰 GPU가 호퍼보다 8비트 부동 소수점 성능이 2.5배 더 강력하다고 이야기했죠. 이게 성능이 굉장히 좋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고대역 복메모리 모델 크기의 6배, 고대역 폭의 5배를 갖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네. 표를 보시면 90일 만에 뭐 GTP 관련된 모델을 훈련하려면 호퍼에 필요한 8000 GPU에 비해서 2000 블랙웰 GPU만 필요하며 효율성이 4배 정도 향상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이번에 아침에 IR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했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잘 안 와닿죠. 좋은 건 다 알죠. 비백도 나오는 것도 다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감흥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그러니까 최근에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실적 발표 같은 어떤 그런 서프라이즈 감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반도체 쪽을 그러면 버려야 되냐, 끝났다고 봐야 되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요. 결국 그래서 다음 사진 좀 와봤는데 트렌드 포스 쪽의 자료입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2024년 HBM이 260% 정도 성장을 하고요. DRAM 시장 내에서 비중은 20.1%대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HBM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뭐 이익이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겠죠. 왜냐하면 워낙 지금 HBM 비싸게 팔고 있고 OPM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물론 기존의 메모리 쪽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낸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HBM 비중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OPM을 상당히 끌어올려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HBM 관련된 비중이 늘어나니까 뭐 이와 관련된 장비나 뭐 계측, 검사 장비 이쪽과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HBM을 누가 하느냐 문제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 마이크론 등등이 얼마나 수율을 맞추느냐. 지금 기존의 메모리가 90% 정도의 수율을 맞추고 있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뭐 명확하게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추정하기로는 하이닉스는 지금 HBM 수율이 한 60%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많이 줄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 HBM3E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삼성전자가 AMD 쪽으로 뭔가를 하면서 상당히 하이닉스와 그 간극을 많이 좁혀가고 있다라고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뭐 긍정적일 수 있는 거고, 아까 HBM의 수요를 잡기 위한 뭐 계측 장비나 검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부장 밸류 체인도 봐야 된다는 거고요. 하반기 이후에 이제 레거시 제품 관련된 이슈가 또 상당히 좀 램프업이 되면서 이 캐파 관련된 정상화, 물론 이제 오더컷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장비나 소재가 많이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앞당겨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캐파 관련된 부분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좀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주, 우리가 예를 들면 동진 세미캠, 뭐 솔브레인, 한송케미카 같은 소재주까지도 보자는 거고요. 장비는 레거시 쪽으로 많이 올라오면 주성 엔지니어링 일 관련 축도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도 엔비디아가 주가가 뭐 PER 35배 정도 수준이니까 뭐 그렇게 비싸다고 느껴지시나요? 뭐 저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또 주도하는 역시 이 IT 쪽, 그리고 어제 제가 그 펀드 자금 플로우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펀드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테크 쪽에서 빠져나갔는데, 그 다음 주 만에 한 주 만에 테크 자금이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굉장히 크게 들어온 거 보여드렸고, 그 가운데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ETF 쪽으로 아주 급증한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조정 시에 아마 좀 다시 자금이 아마 유입되면서 반도체 쪽을 좀 매수하지 않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수급은 어제 방송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한번 이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뭐 민님, 박 부장님 혼자 하셔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만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집중됩니다. 뭐 예, 그러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저도 그러기를 원하고요. 예, 그만큼 재미도 있고 내용도 있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재미있으려면은 또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공약을 드렸죠. 동접이 한 10,000명 정도 오시면은 제가 뭔가 하나를 공약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 5,200명 정도 오셨네요. 한 분씩만 데려오시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어제 이제 다단계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저의 이제 바람이자 열정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으시면 어떨까라는 뭐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사실 뭐 동접이 5,000이든 10,000이든 뭐 제 개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래도 한번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또 10,000명 오시면 그 다음에 또 20,000명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의 본능님, 점점 맹조롱이를 씹어 먹는 화술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씹어 먹었나요?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위트를 던지면서 명앵커하고 또 티키타카를 좀 한 적도 있는데, 근데 워낙 이렇게 질문이 제가 약간 그런 어떤 즐거운 답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명앵커님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저도 이제 아마 답변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예, 기억의 미술관님, 우유빛깔 박근용 오빠. 여기서 오빠라 부르시면 좀, 예, 제가 좀 무한한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두 번째 이슈는, 오늘 이제 시장이 별로 좋지 못했던 시장인데요. 유독 좀 눈에 띄는 한 종목이 좀 있었어요. 오늘 그 가운데, 종목 가운데 하나가, 화장품 가운데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오늘 장중에 꽤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종가 무렵은 장이 워낙 안 좋아서 윗꼬리를 약간 달았지만은 그래도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자, 사진을 먼저 띄워드릴까요? 한투증권의 사진입니다. 띄워주시면 중국의 하이난 면세 매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하이난 혹시 여행 가보셨나요? 제가 하이난 여행은 굉장히 오래전에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이난 가면 뭐 그때는 면세점이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기억인데요. 그때 아마 글로벌 아주 유명한 호텔들도 아주 하이난 쪽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이난 그쪽에 해변가라든지 그다음에 하이난 쪽에 또 이렇게 골프장이 이렇게 PGA 예, 이렇게 관련된 골프장이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관련된 쪽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좀 나요. 그래서
굉장히 그쪽이 이 휴양지로서 굉장히 괜찮았고 연말쯤에 가니까 또 이제 새해 폭죽 같은 것도 이렇게 불꽃놀이도 하면서 엄청나게 좀 좋았던 휴양지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하이난 중국의 면세점 매출 데이터가 최근에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 관련된 부분들이 뭐 중국인들도 역시 하이난 면세점 많이 쓰겠죠. 그래서 약간 국내 면세점으로 들어온 것보다는 또 하이난 쪽에서 매출 많이 올리니까 조금은 한국 와서 좀 많이 사줬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최근에 하이난 쪽의 면세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난 면세점이 일단은 2월 달에 산업 매출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은 전년비 2.5% 증가했고 전월비 68.9%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매우 양호한 지표가 나왔다라고 한투증권에서 발표를 했고요. 가장 많은 구매 실인원 이 부분에서 전년비 14.6% 그리고 전월비로도 48%나 기록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리고 한국 면세와 달리 하이난 면세는 춘절 효과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고캡탈린 엔터나 화장품 아직 바닥이 확인 안 된 종목은 위험하다. 그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달리 한국 면세와 달리 하이난 면세가 춘절 효과로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이 한국 면세가 좋다는 이야기를 드린 건 아닙니다. 이 춘절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이제 하이난 면세점 평가를 할 수 있고요. 하이난 면세 산업의 회복에서 결국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역시 이제 중국 관련된 주식 관련해서 이제 머릿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투증권에서는 다만 중국 관련주가 아직까지는 중국 매크로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추세적인 우상향,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고 평가는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 가운데 중국 사업에 대한 우려로 오히려 주가가 크게 하락한 기업을 역발상으로 좋은 투자 선택지로 고려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면세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역발상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어떤 종목이 있나? 그래서 한투증권에서는 역시 이 역발상 투자의 대상은 코스맥스라고 언급을 했는데 코스맥스는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나 실망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락해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 레벨에 비해서 1분기, 올해 1분기 산업의 업황, 한국과 중국 모두 매우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중국 상황이 4분기 예상보다 개선되면 중국 현지 법인, 그러니까 코스맥스의 중국 법인의 매출, 채권 상각 금액이 전분기 대비로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뭐 그렇게 되면 코스맥스의 중국 산업과 중국 화장품 산업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23년 4분기로 맞춰져 있다. 굉장히 안 좋을 대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눈높이까지 만약에 높여지는 구간이 생긴다면은 24년 1분기 코스맥스 중국 사업이나 중국 화장품 산업이 전분기로 대비를 해서도 개선세만 보인다고 한다면 주가는 아마 상승 쪽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투증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맥스가 다소 조금은 시장이 좀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플러스권으로 유독 눈에 좀 띄는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모습들 관련해서 오늘 재미가 없는 가운데 여러 가지 업종이나 종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이야기는 2차전지 관련 쪽입니다. 일부 관련주가 상승을 했지만 사실 종가 기준은 좀 아쉽습니다. 양극재도 플러스 마이너스 종목별로 좀 다르게 움직이기도 했고요. 뭐 지수 대비로서는 좀 그래도 많이 견뎠던 하루이긴 합니다만 다소 조금은 종가 무렵까지 힘을 못 받고 좀 어설프게 마무리되는 모습도 좀 아쉽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AI 개발자 컨퍼런스 관련된 대기 속에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뭐 테슬라도 6% 이상 급등했고요. 리비안도 3%대 그리고 루시드 그룹도 1.8%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요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꽤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북미와 유럽에서 주요 제품인 모델 Y 가격을 소폭 인상한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죠. 근데 뭐 테슬라는 워낙 뭐 시가로 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뭐 가격을 뭐 일주일 만에 올렸다 내렸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됩니다. 테슬라는 지난 16일 유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X, 이게 옛날에 옛 트위터죠. 계정에 모델 Y 가격이 오늘 22일부터 유럽의 많은 국가부터 오를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가격 인상폭은 2,000유로 약 290만 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도 모델 Y 차량 가격을 1,000달러 약 133만 원 인상한다고 또 발표를 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다소
어떤 모델과 관련해서 이렇게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사이클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좀 가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구름샘님 말씀처럼 이게 시가로 팔다 보니까 회슬라란 말도 있죠. 맞습니다. 예, 한편 이제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요한 미국 자동차 산업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 미국 하원의 주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조금은 중국 업체가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 막힌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 업체들의 반사 수혜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공화당 소속인 짐 팽크스 의원이 인디아나 쪽에 아마 의원인 것 같아요. 18일 지나 로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사안을 보내서 미국이 수입하는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부품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중국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을 견제를 하게 된다면 뭐 국내 북미 쪽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 전기차 섹터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죠. 센티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근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주도하고 있는 대형 양극재도 아니고 셀업체도 아니고 뭐 유일 에너테크, 뭐 린텍, 이노메트리, 코이즈, V1텍, 3기 EV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2차 전지나 자동차 관련해서 첫 번째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 점유율입니다. 이 보시면은 점유율이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이 난차이나 배터리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살구색인가요? 살구색이 차이나 배터리 관련된 쪽입니다. 보시면은 역시 차이나 관련된 배터리사들이 상당히 많이 점유율을 많이 끌어올린 모습이 보이죠. 23년 기준으로도 그렇습니다. 뭐 LFP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로컬이 워낙 또 많이 팔다 보니까 이걸 합친 아마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좀 로컬 시장을 빼고 보면은 또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 시장까지 합치면 다소 조금은 그 외 배터리 쪽이 조금은 중국 쪽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빼고 데이터를 보는 쪽도 꽤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글로벌 시장의 중국 시장 제외 중국 배터리 업체 점유율인데, 이걸 보시면 그래도 중국 쪽이 많이 늘었네요. 위쪽 보시면 차이나 배터리가 34.6%까지 늘었습니다. 꽤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로컬에서 워낙 많이 파니까, 로컬에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점유율이 많이 늘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 제외한 글로벌 시장의 중국 배터리 업체 점유율을 보더라도 최근에 중국 업체들이 다소 조금은 높여지는 점유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중국 시장을 점유한 것이 다 찾아진다면 23년 기준으로 68.5%인데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을 빼고 나면 34.6%니까 좀 그 비율은 달라지죠. 근데 추세적으로는 중국 업체의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중국 업체들이 좀 많이 약진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트렌드는 조금 읽혀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노란색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프린트물을 가져다 보니까 컬러 프린트에는 이렇게 살구색으로 보였네요. 예, 화면에는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렇게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은 업체 점유율이 조금은 저희가 양극재를 포함해서 셀도 마찬가지고 다소 조금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은 골드만삭스가 추종하는 좀 더 EV 관련된 쪽에 약간의 좀 떨어지고 있는 이 판매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종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EV 관련 전기차 판매 관련해서 기존의 추정치보다 약간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최근에 골드만삭스 분위기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이렇게 물량이 증가해야 되고요.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커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가격의 하락폭 대비 물량의 증가폭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하락폭이 좀 더 컸고 물량 증가폭이 조금 약하다,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도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불구하고 리튬 가격의 상승이 이제 좀 바닥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양극재 관련된 전체 수출 중량이
두 달 연속 늘어났다. 이런 것도 또 중요한 바닥론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조금 이제 바닥 다지기 또는 이제 좀 분할 매수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서서히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4월 달까지는 양극재 관련된 실적이 좀 좋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레깅되는 시간이 있는데 리튬 가격이 빠진 뒤에 한 3개월 정도 이상 레깅을 하니까 실제 양극재 관련된 쪽의 실적은 한 4월 정도까지는 좀 좋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 숫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고 실제 선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주가는 그 숫자와 상관없이 이미 주가는 바닥에서 움직이고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뭐 그래서 은근슬쩍 2차 전지 관련 쪽도 이제는 이 바닥에서 좀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조금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쪽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역시나 턴어라운드 국면들이 조금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어떤 이익단이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2차 전지도 뭐 더 나빠지긴 좀 쉽지 않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고만고만하게 역대급 실적 이후에 어느 정도 지금 잘 팔고 있는 모습도 유지가 되는 모습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렸던 정유라든지 일부 다른 쪽도 좀 바닥에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뭐 바닥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의 바닥에 대한 지지 라인이 상당히 좀 탄탄해지고 다소 좀 기존 추정치보다 조금 올라오는 쪽에 아마 바닥 라인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 2590, 2600 정도의 단기적인 바닥론이 이야기되고 있고 위쪽으로는 2750 단기 박스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더 떨어지게 되면 뭐 PBR 0.8배 정도 수준까지 가면 코스피가 한 2200 정도 진바닥 역사적으로 0.8배 수준 진바닥이다. 뭐 극단적인 경우죠. 뭐 그렇게 되는데 코로나 시대 그때 빼고는 0.8배 수준에서는 거의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반도체 제조업체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더욱더 이익이 올라오고 2차 전지도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하단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기존의 가치주들도 상당히 좀 많이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코스피 지지 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살걸림 박군영 믿고 가야지. 네, 좋습니다. 네, 시간이 53분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오늘 로봇 관련 이야기입니다. 로봇. 그러니까 로봇은 어제도 좋았어요. 어제 좋았기 때문에 이틀 연속 올라왔는데 글쎄요.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방송에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 언급을 좀 드리면서 기존의 로봇 관련주는 밸류에이션 분간하기 좀 어려웠고 이렇게 높은 고가의 주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웠다. 신한투자증권도 결국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AI 로봇 시대가 온다. 결국 이제 인공지능만 있던 AI가 로봇의 몸체를 가지게 되면서 로봇이 로봇을 생성하는 시기가 오고 감가상각비가 이제 이렇게 건강히 무한대로 이제 늘어가면서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없는 이런 시대로 간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약간의 프리미엄과 이 고평가되는 굉장히 모습들을 설명할 수 있는 구간으로 AI 로봇 시대로 설명하는 그런 리포트가 오늘 나오기도 했죠. 어제 신한투자증권 리포트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로봇 사업의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건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작년부터. 그래서 삼성뿐만 아니라 LG 등등을 포함한 대기업들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이야기됐던 이야기 또다시 이야기 나오는 것 같고 적극적인 M&A도 또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해 콜옵션을 확보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조기 자회사 편입 방안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또 삼성전자 쪽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도 이렇게 관련된 로봇 관련된 이슈가 또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LG전자도 일단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에 약 6천만 달러 투자하면서 최주로 올라서는 등 로봇 상용화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콜옵션 조기 행사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제 오늘 엔비디아도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띄워드릴까요? 네, 엔비디아 쪽의 젠슨왕 CEO도 결국은 GTC 2024 기조연설에서 그루트가 자연을 이해하고 인간의 행동을 관찰해 움직임을 모방하도록 설계했다면서 그루트 출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연 작업에서는 로봇이 작업을 완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반 로봇 공학을 발전시키고 있는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또 강조했다는 것이 오늘 발표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이 관련된 엔비디아의 플랫폼은
원엑스 테크놀로지스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등등과 같은 회사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미 130만 명의 사용자가 엔비디아의 로봇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일론 머스크도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도 로봇 관련된 시연이 오늘 있었다는 점도 또 주목을 받은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RX 오토메이션, 뭐 이린시스, 뭐 이런 KNR 시스템 등의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국제유가 관련해서 이제 일부 에너지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WTI 기준 지금 가격이 올라갔죠. 2% 정도 올라가면서 82.72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 역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일 러시아 관련된 슬라반스크 정유 공장에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또 발생한 걸로 또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 쪽에 정유 공장을 드론 공격을 했다는 거죠. 해당 정유 공장은 하루 약 17만 배럴의 원유를 초래 중에 있는 공장이고요. 아울러서 이보다 앞서서 러시아 중부 사마라 지역의 시즈란 정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조금은 생산 차질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흥구석유나 S오일, GS2원 등의 일부 정유나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석유류 제품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한국 석유도 좀 부각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증권에서는 정유주 관련해서 2분기의 모멘텀, 실적 모멘텀이 집중될 것이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러시아 정유사에 대한 드론 공격과 IEA의 24년 원유 공급 부족 전망 등 영향으로 WTI는 상승세를 계속 나타나고 있고 정제 마진은 11.3달러로 굉장히 초강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코의 2차 IPO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 오펙 플러스는 2분기까지 아마 감산을 연장하고 있고 아람코는 작년 순이익이 2022년 대비 25% 감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그 전해 대비 30%나 올렸죠. 유가는 적어도 그래서 2, 3분기까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아람코의 OSP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받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1.7달러로 23년 평균 3달러 대비 약세 주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좀 낮게 받는 거죠, OSP를. 그래서 아시아 정유사의 원가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시아 OSP의 약세는 아시아 정유사의 매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석유 제품은 러시아가 3월 1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수출을 또 금지했죠. 그래서 중국 휘발유 수출량 대비 40%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3일 또 한 차례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전체 정유사의 12%에 해당하는 설비가 가동 차질이 또 발생했고요. 이는 글로벌 전체의 0.8에서 1%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 수요 충족을 위한 디젤 수출 통제 가능성도 러시아 쪽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대비 아시아 정유사의 원가 열이 국면이 다소 해소되는 국면으로 평가했고 최근 인도 정유사의 주가 조정 국면에서 한국의 S오일 그리고 태국의 타이오일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 뚜렷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일본 정유사도 또한 52주 신고가를 가면서 정유사에 대한 수급들이 외국인들 상당히 조금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3월 중순 이후부터 정유사의 실적 추정치가 가파른 상향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2분기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했고 3월 중에 정유주가 매수 관점으로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탑피온 역시 S오일을 잡았네요. 예, 오늘 이렇게 준비된 자료들을 길게 말씀드렸고요. 준비된 자료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I see you.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